그 다음에 이제 치료 쪽으로 보면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데요. 정형치료 방법이 크게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수술이 있고 항암이 있고 방사선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가 있는데 이 고주파 온열 치료 쪽이 이제 하이퍼스미아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플러스 항암 또는 수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 또 항암 플러스 고주파 온열 치료 이렇게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는데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는 42.5도씨에서 생존율이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존율 곡선에서 이 42.5도씨가 여기 있고요. 1도, 0.5도 높아지니까 확 줄어들죠. 43.5, 44도 정도 되면 거의 조금만 쪼여도 그냥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세포가 낫는다는 거죠. 다리미로 다니면 낫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자파를 사용해서 이 치료를 할 때 이 애플리케이터라고 그러는데 라디에이터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자파를 쪼이게 되면 생체내에 들어가서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만 쪼여져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쪼여지게 되면 정상세포도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습형이냐 비침습형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암세포가 있는 곳이 그냥 찔러가지고 거기서 전자파를 콕 쏘든지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걸로 열을 가해버리면은 그 부분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열 받아서 죽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탄소화가 되니까 그 체내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세포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이 원리적으로는 42.5도씨가 되면은 암세포가 죽더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이퍼스미아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제품화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럼 어떤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는가? 왜 전체적으로는 EMC라는 EMP, 템페스트 이런 것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기전자 장치들은 공간적으로는 고집적화되어 가고 또 시간적으로는 고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주파수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고집적화되어 가고 시간적으로 고기능화, 고속화되어 가면 결국 고기능화라는 것은 고집적화 플러스 고속화인데 결국 문제가 노이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만한 사이즈의 RLC 소자, 능동 소자 이런 걸 막 꾸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 문제라는 것은 지금 전자장치가 디지털화됐고 고속화되고 또 동작 전압도 낮아지고 또 고밀도화되고 이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관계되어서 이 노이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EMC,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 기술이라는 것인데 이 전자파 쪽에 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이런 3볼트에서 지금 작동하는 그런 신호가 있다고 했어요. 노이즈가 침투되더라도 요 노이즈가 딱 없어지면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지금 문득치가 3볼트인데 로는 그 3볼트보다 아래쪽은 이제 로죠. 로 신호에서 0,1인데 제로로 쭉 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노이즈가 딱 침투해서 그 노이즈가 문득치를 탁 넘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득치보다 높아지니까 하이로 인식해 버리는 거죠. 그냥 하이로 인식하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하이로 계속 가는 겁니다. 리셋 시키지 않는 한 계속 그 잘못된 게 계속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소자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현재 신호가 뭐 101101 이런 부호가 있을 때 뭐 디지털 신호가 이제 PC에서 처리되는 신호가 이렇다고 했을 때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이런 노이즈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으면은 이그니션 시스템에서 그래 뭐 사행정 기관 같으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과정을 거친 폭발 과정에서 불꽃이 탁 튀는 순간 노이즈가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5분 남았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쭉 이런 부분
이런 뭐 노이즈가 탁 들어오면 제로가 이제 1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부호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사고 예들이 쭉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군 쪽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비행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근데 자동차에서도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 남양연구소 쪽이고요. 이 안테나를 갖고 전자파를 쪼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부산 TP, 전국 부품 기술 지원 센터에서 지금 자동차를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데이터 센터, 병원, 의료기기 이런 쪽에 전부 이런 그 전자파 노이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EMP는 이제 이거는 전자기 펄서 쪽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의회에 보고된 겁니다. 미국 상공에서 480km 상공에서 탁 터뜨리면 미국 전체가 패닉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역사는 스타피시 프라임 핵실험에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요. 하와이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들이 다 고장이 났다 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일렉트릭 파워뿐만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든지 가스월, 뭐 거버먼트, 뭐 모든 분야가 뱅킹 파이낸스 시스템 모든 분야가 다 전자파 노이즈 문제로 패닉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의회 2004년도에 보고가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건물 속에 PC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로 이제 전자파를 쏘면은 미사일 발사 전에는 잘 동작하던 게 그냥 미사일 발사하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intentional EM interference라고 해서 핵 실험에서 발생되는 그런 고출 EMP 그 이후에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스큐리티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다 픽업해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1억엔 수신 장치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원래께 이런 화면인데 이렇게 재생해냅니다. 그리고 이건 10만 원 정도 사용하면 더 선명하게 재생을 해내고요. 제가 이제 도청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뭐 러프하게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면 200MHz, 400MHz 약 한 150m, 160m 정도 되면은 도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대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에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런 차폐, 창, 안테나 전원수 통과하는 이런 설비 쪽에서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부 시설물들, 공관계물들, 이 건축 쪽에서도 이제 차폐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생체 역량 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전기장과 자기장 쪼이게 되면은 A형과 B형이 있는데, 우리 A형은 우리 인체, 자기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A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무조건 나쁜 것은 고기류. 고기류는 무조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면이 없으면 전자파 쪼이면 전부 나쁘게 작용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전기장, 자기장 쪼이게 되면은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그 위치가 어딨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주파수, 세기 이런 게 다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좀 둔감하다는 거, 전자파에 대해서 여성이 0.7mA를 감지를 하면 남성이 1.1mA. 그냥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이 주파수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전자파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심전도부터 시작해서 뇌파 막 쭉 보시면은 60Hz 우리 전력 사용 주파수 여기 있는데 다 겹치는 거죠. 다 겹치기 때문에 60Hz의 전자파가 인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송전선로가 있고요. 이제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지하에 송전선로 있는 거, 또 마이크로파 흡수 지방 쪽으로 하면 이제 핫스팟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 이제 눈 쪽에 보시면은 이 핫스팟이 2.45GHz, 이건 와이파이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저 수증기 뒤쪽에 온도가 제일 높아진다, 이런 게 있고요. 남자나 여자나 5곳이 전자파 쪼이면 위험하다는 거, 열이 발생하면 단백질 변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부 실핏줄이 적은 쪽,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 전에 문제가 전자파 안전기준 제정의 경위가 모스크바 시그널입니다. 모스크바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인데 여기에 1977년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루 18시간씩 15 마이크로와트의 그 전자파를 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스꺼움, 두통, 임파선암 이런 게 나타나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전자파 안전 기준을 보시면은 미국보다 한 1000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기준인데 여기에 쪼여진 게 15 마이크로와트가 쪼여졌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사용할 때 떨어져야 될 거리,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미국에서는 82년도에 안전기준을 만들었는데요. 킬로그램당 4W의 전자파를 쪼이니까 동물이 종류에 개체에 관계없이 뭐 토끼든 쥐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4W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 안전율을 고려해가지고 10분의 1 안전율 고려해서 0.4W를 안전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걸 입사 전적으로 환산하면은 제곱센티미터 1mW가 되는데, 이 1mW 그냥 감이 없지 않습니까? 감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대구대 앞에 그 위에 송신소가 있습니다. KBS 송신소가 있는데, 그게 100kW의 출력이에요. 100kW 출력에서 20m 떨어지면 1mW가 됩니다. 제곱센티미터당.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과 어린이가 있을 때 어린이가 성인보다도 더 전자파 흡수가 크더라. 그러니까 성장 발육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죽 전자파에서는 아래쪽이 좀 세고 한 10m 정도, 한 5m 정도 떨어지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크너프 가이드라인, 국제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 그룹 2B로 뭐를 지정했는가 하면은 60Hz 자기장하고 우리 휴대폰 전자파 RF하고 요거를 그룹 2B로 했고요. 60Hz 전기장, 커피 이런 거는 좀 그룹 3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원래 커피가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룹 2B로 있다가 이걸 2016년도에 그룹 3로 딱 내려버려요. 왜 내렸느냐? 커피를 즐기면서 전자파를 걱정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이게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래서 우리는 프리커저널 프린시플, 이게 사전 예방 원칙을 여기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주파수, 우리가 2.4GHz, 5GHz, 6GHz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으로 모스크바 시그널이 15 마이크로와트였지 않습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0mW를 사용하게 되면은 70cm 정도 또는 2.45GHz 집에 와이파이 사용할 때는 한 70cm 정도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상 앞에 놓고 쓰든지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동 중에 사용할 때는 이제 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전자파 사용 진중하고 현명한 회피는 가능한가? 사실 전자파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전자파 방사 메커니즘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는데도 모를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에게 달려 있는데, 이제 누구나 가능한 연구가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구가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는 국방 연구나 측정 표준 연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진짜 가치, 개인의 판단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연구자가 여기서 딱 끊긴 연구자가 있고 또 여기까지 올라가서 끊긴 연구자가 있는데 이걸 계속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진짜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그런데 실제로 이런 D라는 요 가치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예 이런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계속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의 레벨이 되면은 따로 직선이 되겠는데 이건 거의 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한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조금 이제 한 1년 전부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대전제가 이제 출가라고 그러는데 은퇴라는 걸 가만 생각해보니 출가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전자파학회에서 만나면 공부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올해 3월에 정년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연구 내용 빼고 이제 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독일 정치에서 전쟁 사유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서 불가에서는 이제 수행의 대전제는 출가인데 출가 후에 비로소 수행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정연구가 비가니까야라는 5분 니까야 중에 비가니까에 이런 정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 뒤에 작은 재산 또는 큰 재산을 모두 버리고 적은 수의 친척 또는 많은 수의 친척과 이별한 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의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것이요라. 이게 정연구로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출가 후에 독일 정처에서 그러니까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사유한 결과 부처님 제가 이러한 걸 알았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출가한 후 독일 정치에서 전정 사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알고 나서 연구자는 그러면 뭐냐? 그래 은퇴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연구의 대전제는 홀로가 되는 것이다. 탐구는 혼자 산다. 결국 혼자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얼마 뒤에 작은 연구실 또는 큰 연구실을 모두 버리고 적은 수의 동료 또는 많은 수의 동료와 이별한 뒤 세속적 직함과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고 연구실에서 연구실 없는 것으로 떠나갈 것이요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후 독일 정치에서 전정사유 하면은 자연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혼자가 된 후에 독일 정치에서 골똘히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정년이라는 것을, 은퇴라는 것은 직장을 떠나고 연구실을 비우고 혼자가 된다. 그렇지만 탐구할 대상 그대로 있고 책도 그대로 있고 종이 연필 컴퓨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누구나 가능한 연구,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구,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에 추가를 해서 유행을 따르지 않는 그 은퇴자의 연구를 제가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만의 그 생각이니까 뭐 존경하는 명예교수님들 이런 말씀드린 게 좀 외람됩니다만 하여튼 제 그 은퇴를 맞이하면서 소감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출가의 육신은 아니더라도 정신적 출가의 행위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서 전정사유에서 자연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바른 알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